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8대 대통령 선거가 끝난 지 벌써 5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권을 잃어버린 9년이라고 해도 그 표현이 썩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그 기간 동안 힘들었고 정말 그 지옥과도 같은 세월을 보낸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한번 잘못되면 온 국민들이 얼마나 힘겨운 세월을 보내야 되는지 이 9년의 세월 동안 아마 시청자들께서는 같이 뼈저리게 체험을 하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18대 대통령 선거 부정선거 문제를 집중 파헤친 영화가 새로 또 완결판이 나왔습니다. 멘붕의 시대라는 영화인데요. 멘붕의 시대는 제작 기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무려 5년의 세월이 걸렸다고 합니다. 18대 대선 부정선거를 다룬 영화 멘붕의 시대를 최근에 완결하신 멘붕의 시대 감독이신 권혜명 감독님 연결해서 이 멘붕의 시대가 어떤 영화인지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권 감독님?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이제 여름이 됐는데 멘붕의 시대라는 영화를 완결하셨다고요? 예. 며칠 전에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7월 2일 날 그 유튜브에 업로드를 하셨더라고요. 예. 날씨도 좀 더운데 제목이 멘붕의 시대 그러니까 제목이 도대체 무슨 멘붕에 빠질 일이 있어서 멘붕인가 좀 그렇게 의아하게 생각할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도대체 제목이 왜 멘붕의 시대입니까? 네, 이건 제 개인적인 아주 경험에서 나온 건데요. 예. 그러니까 이 멘붕의 시대를 만들게 된 직접적인 계기는 제 개인적으로 멘붕을 겪었기 때문에. 감독님 자신이? 네, 그렇죠. 그러니까 18대 대선에서 제 자신이 이제 큰 멘붕을 겪은 당사자이기 때문에. 예. 그 멘붕이라는 제목이 개인적으로 굉장히 끌렸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다 아다시피 18대 대선에서, 그러니까 저는 이제 2008년 촛불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었고. 예. 광우병 그 촛불 말씀이죠? 예. 그리고 그 촛불에 참여한 사람들은 대부분 그러니까 그 소위 말하는 진보 그쪽이 많기 때문에.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이명박 정부에 대한 불만이 많았고, 그래서 정권 교체를 18대 대선에서 굉장히 열망했죠, 저도.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우리 국민 절반이 그런 거 아닙니까? 네, 최소한 절반은 이제 그랬을 것 같은데. 예, 그리고 구도 자체가 민주 대 반민주, 그러니까 유신의 후예와 민주화 그 민변 활동을 하셨던 그 변호사가 붙은 선거였다 보니까 전선이 너무 분명했어요.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때 자발적으로 민주당한테 표를 줘서 이제 정권 교체를 하자는 그런 운동이 이제 강하게 불었잖아요.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다른 사람들 설득해가지고 문재인 후보 찍으라고 이렇게. 그래가지고 몇 명 그렇게 찍게 했어요, 사실. 제가 선거도 투표도 잘 안 하는 사람인데. 그때는 그러니까 정권 교체해야 된다는 열망이 워낙 강했기 때문에. 그때 같이 이제 사람들하고 같이 이렇게 그런 분위기에. 그러셨군요. 동참해가지고 저도 이제 열심히 했죠. 그런데 막상 이제 문재인 후보가 졌잖아요. 우린 이길이라고 확신했는데 상대도 안 된다고 이제 생각했었는데. 선거에 패배한 자체가 멘붕이었고. 저한테도 한 며칠간 멘붕이 오더라고요. 굉장히 그 가슴이 답답하고 진짜 지옥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사실. 그렇죠. 아무런 사실 실제적인 변화는 없는데. 그리고 그 당시에 또 그런 일단 멘붕을 겪었다는 신문기사도 나오고 자살했다는 노동자도 몇 명 있었고. 여러 명 있었습니다. 제 기억으로 5분 이상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대선 패배한 충격으로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집단 멘붕을 겪은 아주 특이한 사건이었죠. 이게 전에는 대한민국에서 선거에 졌다고 이렇게까지 충격을 받은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굉장히 특이한 현상으로 봤어요, 저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당연히 그 문재인 후보가 이길 걸로 예상해서
많은 기자들이 문재인 후보 집으로 또 달려가기도 했어요. 주진우 기자 네. 쓴 책에 보면은 주진우 기자도 멘붕이 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 5시 그날 5시 반까지인가? 당연히 문재인이 이긴 걸로 다 기자들 사이에서 퍼져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기자들이 대거 그 집으로 달려간 상태에서 뭐 뒤집어졌죠, 나중에. 네, 제가 트위터에서 그때 열심히 이제 또 뭐, 그 문재인 후보, 저기 민주당에 표하라고 이렇게 또 열심히 트윗도 올리고. 예, 예. 그 트위터 분위기를 보면은 거의 뭐 9대1이었어요, 9대1. 문재인하고 박근혜 후보 지지 비율이. 예. 그러니까 이거는 뭐. 트위터 상에서는. 네, 트위터상에 9대1이었어요. 감독님은 그러면 트위터 활동을 일찍부터 하셨던 것 같네요? 네, 트위터 일찍부터 했죠. 제가 한 2009년인가 10년부터. 아무튼 그 SNS에서는 젊은 사람들이 상당히 좀 그 진보적인데 그 문재인 후보를 많이 지지를 했던 건 사실이죠. 예. 네, 국정원 댓글 사건이 이렇게 트위터에서 많이 주로 벌어졌잖아요. 예, 예. 그거에 불구하고도 그 국정원 댓글은 사실 영향이 거의 없었다고 보이고요. 예. 네, 그 정도로 이제 문재인 후보한테 일방적으로 트위터에서는 우위를 보였죠. 근데 이런 분위기에서 지지라고 뭐 상상이 안 되는 거죠, 이게. 예, 예. 거의 뭐 60대 40 정도로 이기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하고 있었는데, 거꾸로 지니까,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멘붕이 온 거고, 그렇군요. 그게 이제 첫 번째 멘붕이고, 예. 그게 이제 계속 이제 멘붕이 이어지는 거죠, 또. 아, 그렇습니까? 그게 이제 첫 번째 멘붕이고 또 다음 멘붕들이 있었다. 예. 예, 첫 번째 멘붕이었고, 두 번째 멘붕은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선거 직후에, 대선 직후에 이제 수개표 안 했다는 의심이 의혹이 많이 퍼져가지고, 다음 아고라에서 23만 명이나. 예, 수개표 청원 운동을 했었죠, 예. 근데 그게 또 문재인이 거부를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문재인 후보 집에 가가지고 막 울며 불며 막 꼭 이거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설득을 한 사람들도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후보가 나설 일은 아니다. 아마 그랬던 것 같은 기억이 나는데. 거기서도 또 두 번째 이제 멘붕이 왔죠, 이게. 우리는 이게 문재인이 대통령을 도둑질당했다고 생각해서 문재인을 위해서 수개표 청원을 한 건데 당사자가 그거를 거부를 하니까 그 사람들도 거기 수개표 신청을 한 사람들이 제가 보기엔 대부분 멘붕을 겪지 않았을까. 거기서도 두 번째 멘붕이 왔고. 닭 줬던 개 신세가 된 거죠. 예. 세 번째는 이제 2013년 이제 여름 들어가면서 국정원 댓글 사건이 터졌잖아요. 예. 그게 이제 크게 터져가지고 시청 광장에서 서울 광장에서 이제 사람들이 1만 명씩 대규모 국정원 규탄 집회를 하고 부정선거라고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었죠. 그래서 박근혜 퇴진을 해야 된다고 대부분의 시민들은 그 집회 참가한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었는데 막상 그 집회를 주도하는 그 시국회의죠, 그때 시국회의. 예. 시국회의하고 민주당도 같이 이제 집회를 했잖아요. 그때 같이 조인트에서 시국회의랑. 그때 굉장했었죠. 이 사람들이 그 부정선거를 인정하지 않고 박근혜 사과만 요구하는 그런 태도를 봤을 때 이제 사람들이 또 저도 그렇고. 그때 그렇게 많은 시민들이 촛불을 들었는데 박근혜 대통령 사과하라. 이것만 요구했죠. 맞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런 데서도 또 멘붕이 오셨군요. 예. 자, 이제 멘붕들이 계속 이어가는데. 근데 지금 이 영화를 그러니까 사실상 따지면은 2013년 초 아니면 2012년 말부터 사실 찍기 시작하셨잖아요. 그죠? 네, 제가 찍기 시작한 거는 2013년이고요. 아, 예. 네. 2013년 그 초반에 대한문 앞 그 광경부터 수개표 청원하는 그런 그 촛불 집회라고 해야 됩니까? 그때부터 찍기 시작하신 건가요? 그러니까 2012년에 광화문 대첩도 나오잖아요. 예. 2012년 12월에 그때 대선 직전에. 그거는 제가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 지지하기 위해서 이제 광화문에 지지하러 나갔던 거고 나갔다가 그냥 핸드폰으로 찍은 거였어요, 제가. 아, 예. 네. 찍고 이제 제가 수개표 청원 요구하는 그 촛불 집회가 2013년 초에 열렸었거든요.
대한문 앞에서 예. 그 시청광장 대한문 앞에서 열렸는데 그때 제가 참가했어요. 예, 예. 참가하고 이거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이라서 기록을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촬영한 건 1월 말부터. 그러니까 거의 초반부터 촬영하셨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렇죠. 아무튼 굉장히 긴 세월 동안 제작을 하셨어요. 지금 5년, 사실 횟수로 하면 6년인데, 그렇게 네. 공들여서 제작을 하신, 그동안 뭐 우여곡절이야 이루 말할 것도 없었겠지만, 이 영화를 그렇게 공들여서 제작하신 영화를 유튜브에 그냥 공개를 하셨어요, 현재. 이렇게 극장에 걸어야 될 영화를 유튜브에 공개하신 이유는 뭔가요? 그거는 뭐 저도 이제 극장에 걸고 싶은데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 멘붕의 시대를 만들어서 예, 여러 영화제 출품을 했거든요. 예, 예. 근데 뭐 이 사람들이 보지도 않고 심사위원들이 보지도 않고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혜택이 안 됐어요. 선정이 안 돼가지고 아하. 상영할 어떤 기회를 다 박탈된 거죠, 지금은. 아니, 영화제, 뭐, 부산영화제도 있고, 부산국제영화제, 뭐, 전주국제영화제, 뭐, 영화제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네, 거기에 여러 개 보면은 있는데, 뭐, 어떤 상업영화니까 아니라 이런 예술영화들이 많이 상영이 되고, 충분히 멘붕의 시대 정도면은, 이 상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왜 안 되는 거죠? 네, 사건의 비중 같은 거나 이렇게 어떤 진실을 밝혀야 되는 게 이제 다큐멘터리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잖아요. 예. 그런 측면을 따져봤을 때는 충분히 영화제에서 선정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안 해주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아, 그렇군요. 영화계도 제가 보기에는 이게 문제가 많아요. 이게 적폐가 음, 다른 분야에 비해서 만만치 않기 때문에 여기도. 거기도 좀 네, 연줄에 따라서 좌우되고 막 그런 경향이 좀 농후합니까? 네, 아주 심하죠, 이게. 아, 이게 또 그렇군요. 예술 쪽이다 보니까 이게 주관적으로 판단을 하잖아요. 예, 예. 다른 분야는 그래도 객관적인 판단의 소지가 있는데 이건 예술이다 보니까 뭐 객관적인 기준이 없죠. 아, 또 그런 점이 그러니까 있군요. 이게 주관적으로 굉장히 가까운 사람들 거를 이렇게 상을 예, 주거나 뭐 예.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서로 돌아가면서 아무튼 좀 그런 경향이 있죠. 기회가 일단 그런 영화제에 출품을 해서 채택이 되어야지 널리 대중들한테 알려질 텐데 일단 그런 기회를 지금 박탈당하신 거예요. 예. 예, 일단 독립영화는 뭐 영화제에 나가서 선정되는 게 이제 유일하게 예, 상영할 수 있는 길인데 음, 상업영화가 아니라서 시중 극장에 걸리기도 힘들고 예. 영화제밖에 이제 기회가 없는데 여기도 이제 막히다 보니까 이제 할 수 없이 유튜브에 올린 거죠. 아, 길이 막혀서 일단 대중들 스스로 직접 보고 판단하라. 이게 되는 거네요. 예. 지금 그 18대 대선이 끝난 지가 사실 오래됐어요. 그리고 박근혜 또 이명박 둘 다 구속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정권이 이제 촛불 정권이다라고 할 정도로 지금 뭐 현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뭐 70%가 넘고 이렇게 1년 벌써 19대 대통령이 1년을 지냈는데 지금 이 영화를 내놓으신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 이 영화를 내놓으신 무슨 까닭이 있습니까? 아, 이번에 그러니까 7월 2일 날 내놓은 예, 까닭이요? 예. 그러니까 뭐 어떤 그거는, 영화는 또 타이밍을 많이 보잖아요. 예. 그래서 뭐 특별한 그거는 어떤 뭐, 사연이 있는 건지. 특별한 사연은 없고요. 예. 이게 이제 완성이 이즘에 됐기 때문에, 아, 예. 그 완성 시기에 맞춰서 그냥 올린 거죠. 뭐, 아, 그렇군요. 예. 예. 사실 뭐 타이밍을 보려면은 이제 뭐 2012년 12월 12일, 19일이니까 그날 딱 개봉을 한달지 뭐 등등의 어떤 예. 의미 있는 날에 보통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예. 차원에서 한번 좀 그런 건데 완성이 최근에 됐기 때문에 완성되자마자 올리신 셈이네요. 네, 사실은 이게 19대 대선 전에, 한 6개월 전에 완성할 계획이었거든요. 예, 근데 이게 이제 19대 대선이 5구 대선으로 땡겨지면서
예. 시기를 일단 놓쳤죠. 아, 시기를, 아하. 네, 일단 시기를 놓겠으니까 이거 서둘 것도 없고, 예. 그래서 그냥 사실 그것 때문에 이제 완성이 좀 많이 늦어지는 계기가 됐는데, 멘붕의 시대 전편이라고 해야 됩니까? 이 전편, 예. 후편 이렇게 되는데, 전편이 지난해 4월에 개봉을 했지 않습니까? 예. 지난해 4월이죠? 지난해 4월에 개봉을 4월, 했고, 그러니까 5구 대선 이전에 사실 그 첫 스타트를 끊으셨는데, 예, 그리고 이제 완결이 되신 거죠. 이번 그 후편을 내면서. 네. 자, 지난 그 5년 세월 동안, 그러니까 뭐 그 전부터 따지자면 더 많겠지만은, 지난 그 박근혜 정권 이후에 국정원 대선 개입,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그때 대대적인 촛불 집회가 전국적으로 있었어요. 그리고 2014년도에 세월호 참사가 있었고, 2016년에 국정농단 사태가 10월부터 불붙기 시작해서, 결국 이듬해인 2017년 박근혜가 탄핵되고 맙니다. 그 과정에서 보면은 이 18대 대선 부정개표 문제가 수면 위에 오를 듯 하다가도 이상하게 가려지고 이렇게 하는 과정이 반복돼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쭉 그 취재를 하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취재를 하시면서 여러 가지 에피소드 사연들이 많이 있겠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그런 일들이 있다면 좀 몇 가지 소개를 해 주시죠. 여러 가지가 있겠죠. 아니, 그러니까 영화에서, 네. 영화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제한된 시간에, 네. 어떻게 보면 응축해서 보여주는 거지 않습니까? 압축해서. 예. 근데 미처 다 표현하지 못한 뒷이야기들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가 가운데서 가장 기억에 남는 감독님으로서 쭉 여러 예를 들면 2시간짜리를 찍는다면 그 2시간이 아니라 백배 가량의 이 영상을 찍지 않습니까, 사실.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선별을 하는 건데 가려진 이야기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사실 웬만한 얘기는 다 넣었는데 예. 몇 개 이제 중요한 게 또 빠진 게 있죠. 예. 그 중에 대표적인 거는 그러니까 그 전자개표기가 도입된 과정. 예. 그때 이제 사실 은밀하게 도입됐잖아요. 예, 2002년. 예, 그때 이제 민주당 정권 때 도입이 됐는데 그때 한나라당은 몰랐다 그러고. 예. 예, 한나라당 모르게 이렇게 도입된 그런 비밀이 있죠. 그 비리가 있는 거죠. 예, 그때 도입하고서도 비리가 드러나가지고 구속되고 막 그랬어요. 선관위 직원 구속되고, 그 업체 대표 구속되고. 네, 그거를 제가 취재하려고 그랬는데. 예.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국회의원들 인터뷰를 요청을 했어요. 예. 근데 그 사람들이 다 거부를 하고, 인터뷰가 안 되고 해서. 아, 한나라당 국회의원들 말씀인가요? 한나라당도 이렇게 인터뷰하려고 하고 민주당 의원도 이제 한 명은 연결이 됐는데 예. 기피하더라고요. 아, 처음에 오케이 했다가 오케이도 안 하고 그러니까 통화는 됐는데 이 사람이 인터뷰 내용을 들어보더니 질문 내용을 들어보더니 더 이상 기피를 하더라고요, 이 사람이. 아,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그 국회 TV에서 국회에서 벌어진 본회의 회의 장면 이런 데서도 이제 전자개표기가 도입된 과정에 대한 그 질의가 벌어지거든요. 예. 그것도 제가 다 모아놨었는데 그걸 제가 잊어버렸어요, 중간에. 아. 분실이 돼가지고. 예. 그 부분을 제가 그래가지고 그런 이유가 있어가지고 이제 그 부분을 넣질 못했죠. 그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고. 그것도 안 넣었다고 또 지적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렇군요. 네.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한나라당 의원들이 굉장히 전자개표기 반대에 열심이었고 또 전문적인 식견도 지리 장면 보면은 또 발휘를 하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특히 예를 들면 지금 아마 우리 청취자들은 이런 이야기하면 생경할 텐데 지금 깜빵에 가 있는 김기춘 비서실장.
네. 그때 당시 이제 의원이었죠. 국회의원이었는데 전자개표기 문제를 그때 당시에 그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을 상대로 아주 날카롭게 지적을 하면서 이런 것은 쓰면 안 된다라고 지대한 장면들이 있거든요. 네. 그거를 다 제가 조사를 했어요. 조사를 해가지고 예, 정리를 해놨었는데, 그게 좀 빠졌고. 갑자기 이게 분실이 됐어요, 이게. 그래가지고 더 이상 할 의욕을 잃어가지고, 방대하게 조사해놨었는데, 예. 그렇죠. 그 부분이 좀 빠진 게 저도 좀 아쉬운 면이죠. 그렇군요. 네. 뭐 나중에 혹시 뭐 수정할 기회가 있으면은 뭐 넣으시면 되죠, 뭐. 근데 그 부분이 또 막상 늘라니까 이게 다시 이제 늘라니까 이게 또 여러 가지 또 이게 전체적인 흐름하고 또 맞아야 되니까. 네. 또 거기에 지금 한 번도 또 지금 안성본 판에서도 보니까 여러 번 암시하는 내용도 있고 예. 언급하는 도 있고 해서 일일이 다 넣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서 예. 그렇군요. 그냥 뺐죠. 그 부분이 근데 좀 저도 아쉽게 생각해요. 예. 자, 지금 몇 분짜리죠, 총? 런닝타임? 지금 127분이죠. 127분. 예. 127분 이 다큐 영화지 않습니까? 이 다큐 영화에서 특히 감독님께서 뭐 사실 이제 이거는 물론 영화를 본 사람이 평가를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제작을 하신 입장에서 특히 강조하고 싶었던 점이 있었다면 어떤 점을 좀 강조를 하고 싶었습니까? 그러니까 이 다큐 내용이 주로 18대 대선 개표 조작에 대한 내용인데, 그걸 이제 증거를 찾는 과정, 예. 그리고 이제 그 시민단체들이 이제 소송인단이나 목회자 모임, 이런 시민단체들이 이제 그 부정선거에 대해서 투쟁하는 게 이제 주로 된 내용인데, 예. 저는 이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이제 명백하게 이렇게 부정선거가 이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이 운동이 확산되지 않는 국민들이 이게 많이 알려지지 않는 이유까지 이제 추적하려고 했어요.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예. 네. 부정선거 자체보다는 부정선거는 이제 사실은 따지고 보면 옛날부터 부정선거 아닌 선거는 사실 없었는데. 예. 이번에 18대 대선만 유일한 부정선거는 아니고. 근데 이게 왜 이슈화 되지 않을까. 예. 계속. 그게 더 제 개인적으로는 더 의문이었어요. 그 내용에서도 시민들한테 그런 걸 계속 질문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원인을 찾아낸 게 이제 촬영하다 보니까 여기 자연스럽게 그 이유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크게 두 가지인데 이제 진영 논리죠, 진영 논리. 예. 진영 논리 때문에 사람들이 그러니까 새누리당이 부정선거 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만은 우리 진보 세력 예. 여기서 부정선거 했다는 거를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이게 전자개표기를 그 민주 정권에서부터 썼잖아요. 사실 이 전자개표기 문제가 수개표 청원운동이 그렇게 거세게 일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서 이것을 계속 외면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또 그런 점들이 다 작용한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이게 18대 대선 부정선거를 이슈화하면은 자연스럽게 민주당 정권도 부정선거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뽑히지 않았냐. 그런 책임론.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사람들이 연결을 전자개표기 도입에 대한 책임이 분명히 있는 거죠. 예. 네. 진보 진영이 부정선거했다는 사실을 이 사람들이 이제 보기 싫어하는, 인정하기 싫어하는 이런 모순에 빠진 걸 제가 많이 부각시키려고 노력했죠. 진영 논리에 빠진 어떤 진보 진영. 물론 그때는 이제 40%까지 재검을 했지만 결국 당락을 뒤집을 만큼의 어떤 부정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서 승복을 했습니다. 한나라당이나 다. 그런 재검의 과정조차 근데 18대 대선은 없었기 때문에 이게 좀 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
18대 대선 부정선거 문제를 관심 가진 감독님밖에 없었던 건 아니고, 네. 사실 김철한 감독, 이분은 이제 상업영화 감독인데, 상록수라는 상업영화를 만들었어요. 예. 예, 그래서 이분도 애를 쓰고, 만들었지만, 결국 극장에 걸지는 못했습니다. 예. 이 상록수 영화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순서대로 한다면 권혜명 감독님이 멘붕의 시대가 그 다음 개봉을 했고, 김어준 총수, 딴지일보 총수의 더 플랜이라는 영화가 지난, 2017년 4월 개봉했나요? 이것도? 그랬고, 네, 4월 중순인가 아마 네. 개봉을 했죠. 그리고 최하동아 감독의 경우는 가장 후발주자로 지금 기술자들이라는 영화를 제작 중입니다. 18대 대선 대표 조작 문제를 계속 파헤치는 과정이 있어요. 자, 이런 영화들이 벌써 4편의 28대 대선 부정선거를 다룬 다큐 영화가 한편은 다큐는 아니네요. 이 상업영화 플러스 이 다큐 영화 3편 이렇게 제작이 되었고 되고 있는데, 다른 영화들 이 세 다른 영화들과 감독님의 영화가 차별성이 있다면 어떤 차별성이 있습니까? 일단 상록수는 그 영화라 가지고 예. 부정선거 내용이 들어가긴 하지만은 아주 일부분에 들어가죠. 예. 일부분 부정선거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아주 일부가 들어가고, 주 내용이 그러니까 그 부정선거에 대해서 항의해서 투쟁하는 시민단체의 어떤 투쟁 활동. 횃불연대. 이게 예. 이제, 횃불연대죠. 시민연대. 횃불연대 이제, 집회 활동에 대해서 이제 주로 다루는 것이라서, 예. 부정선거 내용을 충분히 담기에는 좀 형식적으로, 예. 영화의 형식적으로 좀 한계가 있고. 맞는 부분이 있죠. 예. 그리고 플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자개표기만 주로 다루죠. 예, 거기에 아주 집중을 해버리죠. 이 문제랑 이제 전자개표에서 이제 나온 미분류표. 예. 미분류표가 K가. 이상한 후보자별로 이상한 공포를 보인다는 거. 예. 요걸 주로 이제 지적을 했는데, 사실은 이게 또 우리의 데이터를 그냥 도용해 간 거죠, 사실은. 예. 자기 목사님도 아시겠지만. 예. 허락 없이 가져간 거죠. 그래서 이 더 플랜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너무 부정선거의 아주 극소수, 아주 작은 부분만 이렇게 다뤘죠. 예. 마치 따지면은, 부정선거의 범죄의 범인은 전자개표기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 같아요. 사실은 그 부정선거를 다루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부정선거를 저지른 세력을 밝히고 그 세력의 부정선거에 대해서 응징을 해야지 이게 방지가 되는 건데, 모든 것이 이 사람들은 더 플랜에서는 전자개표기만 다루기 때문에 전자개표기가 마치 그러니까 누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왜 이 전자개표기를 가지고 어떻게 했는가, 이게 이제 나와야 되는데 전자개표기의 왜곡된 결과 이것만 이야기한다 이거죠. 전자개표기를 통해서 이제 조작이 가능하다. 이런 거는 사실 보일 필요도 없이 그냥 누구나 아는 거 아니에요. 이게 컴퓨터기 때문에 당연히 프로그램 조작 가능한 거고. 그거는 굳이 보일 필요도 없는 건데, 더 플랜에서 그걸 억지로 보이려고 애쓰죠. 아니요, 그것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워낙 선관위는 이 전자개표기는 정확하고 아주 틀림없는 기기라고 맨날 홍보를 해왔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좀 아쉬운 거죠. 그게 이제 감독님 말씀대로 분명히 그렇게 한 세력이 있는 거고, 그렇게 한 과정이 있는 거고, 주체가 있는 건데, 그런 부분들은 다 가로를 쳐버린 상태로 결과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렇군요. 그런 점에서 이제 더 플랜은 상당히 문제가 많은 다큐멘터리라고 보고요. 그런 점에서는 멘붕의 시대가 18대 대선 부정에 대해서 일부 빠진 점도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가장 광범위하게 다루지 않았나.
예. 그렇게 생각하고요. 예, 예. 기술자는 뭐 아직 안 나와서 뭐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없습니다. 예. 네. 그래요. 지금 현재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현 정권, 문재인 정권을 촛불 정권이라고 보통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문재인 정권 아래서조차 대법원, 이 지금 뭐 사법농단 사태로 지금 계속 연일 바람잘 넘는 이 대법원이 여전히 18대 대통령 선거 무효 소송, 이게 이제 재심이 청구돼 있고 재심을 할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에 놓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재심 자체를 열지는 않고 있어요. 계류 중입니다. 그냥 한정없이 지금 뭐 작년 12월 달에 대법원 이 사건을 검색을 해보면은 뭐 쟁점을 뭐 법관들이 정리하고 있다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여전히 정리만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으나 아무튼 재판이 열리지 않고 있어요. 왜 그런다고 보십니까? 18대 대선의 재심이죠? 그렇습니다. 예. 재심인데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18대 대선 무효 소송 자체도 질질 끌다가 심리 한번 안 열고 그 박근혜가 이제 탄핵돼서 나간 다음에 재판의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서 이제 각하시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이것도 뭐 똑같은 짓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순서가 전혀 틀린 거죠. 그 탄핵 대상조차 아닌 거죠. 박근혜는 이 18대 대선 부정선거 당선자로 그렇죠. 확인되면 대통령이 아닌데 탄핵될 이유가 없는 거죠. 근데 탄핵을 시켜주고 이 무효소송은 각하를 시켰죠. 네. 참. 그런 데서 그러니까 이게 탄핵을 위한 어떤 네. 대법원에서 박근혜를 탄핵시키기 위해서 법적인 장치를 마련해 준 게 아닌가, 법적인 수단을 마련해 준 게 아닌가, 그런 결과가 지금 됐죠. 예. 그리고 이제 요새 그 양승태 그 전 대법원장이 이제 사법 거래를 했다는 증거가 나왔잖아요. 예. 네. 거기서 이제 이 사람들이 왜 18대 대선 무효 소송을 안 했는지 이제 그 이유가 이제 밝혀졌죠.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 내용이 상당히 중요하게 양승태가 그 거래의 하나의 수단으로 사용됐다라고 하는 것도 증거도 나왔죠. 예. 네. 왜 18대 대선 무효 소송을 하지 않았는지 이제 그 이유가 이제 상고법원을 만들기 위해서 정권과 거래하기 위해서 네. 했다는 게 이제 이유가 밝혀졌죠, 이제.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소송 재판을 열게 되면 정통성 없는 정권임이 뭐 너무 명백해지고 지금 이제 원세훈도 구속된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결론은 이미 난 셈이죠. 결론은 이미 났는데도 불구하고 이 형식적인 재판 자체를 열지 않는 지금 그런 그리고 또 모든 언론들은 이에 대해서도 침묵하고 있는 기이한 지금 상황입니다. 재심을 열면은 이제 그 18대 대선 자체가 원천 무효가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박근혜 탄핵된 것도 무효가 되고 현 19대 대통령도 이제 그 선거 자체가 무효가 돼야 되는 이런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재판을 열 수가 없는 거죠. 아무튼 좀 상황 자체는 뭐 꼭 그렇게 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19대 대통령이 아니라 18대 대통령으로 현 대통령을 좀 바꾸면 되는 거고 좀 그런 불편이 따르겠지만 열 건 열어야 되는데 아예 이 법 자체를 어겨가면서까지 지금 뭉개버리는 그런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거죠. 아무튼 앞서 그 감독님 말씀을 하셨는데 한국 선거의 역사는 뭐 3.15 부정선거부터 시작해가지고 부정선거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든지 간에 일단 당선되고 나면 뭐 그것이 재판을 통해서 번복된 경우는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예. 아무튼 이런 일들이 되풀이되고 있다고 보는데 앞으로 어떻게 바뀌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때까지 그 목사님도 이제 목회자 모임이나 소속인단에서 운동을 할 때
그 부정선거에 대한 대안으로서 이제 그 투표소 수개표 운동을 직접 벌이셨잖아요. 예. 네. 그것도 이제 좋은 대안이 될 수 있고요. 제가 생각하기에. 예. 근데 어떤 제도를 마련해도 사실은 이게 마음먹기에 따라서 그거를 피해갈 수가 있잖아요. 뭐 허점 없는 것은 없으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게 선거 제도라는 형식 자체에 문제가 있지 않나. 제가 보기에는. 예. 네. 그러니까 많이 비판하듯이, 그러니까 선거 때만 그 정치인들이 한 표 달라고 이렇게 엎드리지, 선거 날만 하루만 지나면 이제 이 사람들은 유권자 위에 군림하는 엄청난 권력자가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약도 뭐 밥 먹듯이 무시하고. 그래서 제가 이 다큐를 만들면서 이제 이 선거 제도 자체가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예. 선거를 아무리 공정하게 하더라도 결국 그 뭐 유권자가 주권을 발휘하는 날은 선거 투표일밖에 없는 거고. 예. 그래서 이게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입장을 대변해 줄 수 있는 제대로 된 제도인가. 선거 제도 자체가 생겼어요. 예.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엔 이런 대규모 대선이나 이 국회의원 선거 같이 이렇게 국가나 그 한 도시 예. 또는 군 이런 큰 단위로 이루어지는 선거들은 방금 제가 말한 것처럼 이게 투표하는 날만 당일 하루만 이제 주권자가 주권을 행사할 뿐이지 그 이상 그 정치인들이 이 선거를 통해서 그 주권자를 대의할 수 있는 수단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한쪽에서는 민주주의 제도의 그 고장이라고 하는 이 그리스에서 제비뽑기가 선거 사람을 뽑는 그러한 제도였고, 선거라고 하는 방식은 예외적으로 시행됐던 것이었다라고 하면서 제비뽑기의 부활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옛날에 군 부재자 투표 고발했던 이지문 교수가 가장 열심히 하고 있죠. 지금 연세대 교수가 돼가지고 이제 제비 추첨에 의한 추첨제 공직자 뽑기 이걸 주장하는데 그게 사실은 직접 민주주의의 원형은 그건데 이제 현재 선거제도는 대의제를 도입해가지고서 그 정치인을 이제 사람들이 투표를 통해서 뽑아가지고 그 일부 정치인한테 모든 정치를 맡기는 그런 식으로 이제 했죠. 저희 그 전남 동부 기독교 교회 협의회가 지난 5월 10일 날 출범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뭐 거기서 회장으로 두 분이 추천이 됐고 제비뽑기를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한 분이 떨어지고 한 분이 됐는데 정말 후유증이 없더라고요. 그렇게 이게 제비뽑기를 하니까 아마 투표를 했으면 굉장히 두 분 중에 낙선하신 분은 상처를 많이 입었을 것 같아요. 근데 제비뽑기를 하니까 그 후유증이 없더라고요. 그 점은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 이점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행 선거에서는 그러니까 이 선거 자체가 공정하게 이루어져도 그 후보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 극소수잖아요. 후보가 되려면 이제 공탁금도 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 뭐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불법이긴 하지만은 자기 정당 내에서 공천 받으려면 또 뒷돈도 상당히 줘야 되고. 아직도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지금 소문이 파다하죠. 진보 정당 내조차도 그런 게 관행으로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건 아무튼 확인이 안 된 거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후보가 되는 사람은 이미 제가 보기에는 기득권에 오른 그런 사람들만 거의 후보자가 될 수 있는. 그러니까 돈 있고 좀 이름이 잘 알려져 있고 이런 사람들한테 절대적으로 유리한 거 아닙니까? 지금 제도 자체가. 현실은 이제 그런 사람들만 거의 정치를 할 수 있는. 맞습니다. 이게 이제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인 것 같아요. 자, 이제 뭐 영화가 아무튼 그 세상에 나온 지가 이제 며칠 지났는데 뭐 반응은 좀 어떤 것 같습니까? 반응은 뭐 지금 조회수가 한
정도밖에 아직 안 돼요. 이제 뭐 내놓으셔가지고 예. 결국 좀 우리 애청자들도 직접 한번 보시고 얼마나 5년의 세월 동안 열심히 이 권 감독님이 취재를 하고 또 이 문제를 밝혀내기 위해서 애를 쓰셨는지 생생하게 묻어납니다. 이 영상을 좀 보시면 그리고 우리 한국 민주주의 현주소가 적나라하게 민낯이 드러나는 영화가 아닌가 싶은데 멘붕을 또 경험을 해야 바닥을 쳐야지 올라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현실을 정확하게 그렇겠죠. 직시를 하려면 뭐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곳을 봐야 되니까 좀 영화를 우리 청취자들도 많이 좀 찾아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검색하면 되는 겁니까? 유튜브에서. 네, 유튜브에 들어가셔가지고 멘붕의 시대라고 치면은 예. 올린 사람이 이제 제 이름으로 돼 있거든요. 권혜명. 예. 예, 그걸 찾으시면 될 거예요. 예, 멘붕의 시대를 유튜브에서 멘붕의 시대를 검색을 하시면 권혜명 필명으로 올리신 영상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멘붕의 시대 영화 풀 버전이 되겠습니다. 예, 이제 영어로 올렸는데 이름을 제 이름이 영어로 이제 유튜브에 영문으로 영어로 돼 있어가지고 예. 이제 해명권 이렇게 알파벳으로 해명권으로 돼 있죠. 예. 그걸 찾으시면은 쉽게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청취자들 꼭 보시고요. 소감도 댓글로 좀 달아주시고 또 공유를 많이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이런 데에 널리 좀 공유를 해주시면 이 영화가 비록 그 영화제에서 출품에 채택은 안 됐지만은 우리 유튜브 조회수로 결국 우리 뭡니까 방탄소년단 이런 데도 뭐 유튜브 조회수에 따라서 뭐 세계적인 뭐 빌보드 차트에 오르고 1위로 오르고 뭐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유튜브의 힘을 나날이 좀 실감을 하고 있는데 유튜브를 통해서 이 영화가 잘 평가를 받았으면 좋겠네요. 네. 뭐 유튜브라도 요새는 예. FHD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예. 사실 뭐 영화관에서 극장에서 보면은 더 낫겠지만은 예. 유튜브에서도 HD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뭐 크게 극장에 비해서 예. 불리하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유튜브를 통해서도 좀 많이 유튜브 이 통해서 큰 화면으로도 쏟아서 볼 수 있습니까? 예. FHD가 되니까요. 예. 화면을 키울수록 그 HD급으로 이렇게 화면을 키워도 충분히 이렇게 잘 나와요. 극장에서 보는 것보다는 약간 떨어질지 모르지만 예. 네. 그러니까 뭐 유튜브로라도 좀 많이 봐줬었으면 좋겠어요. 예. 아이고. 아무튼 우리 시민들이 알아야겠기에 그냥 유튜브에 그냥 무료로 공개를 하셨습니다. 이 값진 영화인데 꼭 좀 보시고 또 널리 좀 알려주시는 것이 우리 권 감독님의 공에 조금이라도 보답하는 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혹시 청취자들한테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고 마무리 인사해 주시죠. 이게 그러니까 며칠 전에 올렸는데 조회수가 너무 없는 게 만든 사람 입장으로서는 참 핏빠지게 하는 일인데요. 예. 한국에서 이 부정선거 이슈라는 게 사람들한테 관심을 참 끌기가 힘든 이슈인 것 같아요. 예. 이게 자기의 주권의 문제이고 자신의 어떤 주체적인 삶을 위해서 필수적인 요소인데 사람들이 너무 여기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 같아요. 예. 이런 뭐 주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뭐 어떤 정치적인 행위도 사실 무의미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개인이나 사회의 어떤 미래도 사실은 어두운 거고 기대하기 힘든 것이고 그런 면에서 사람들이 좀 부정선거 문제에 대해서 좀 경각심을 가지고 이 문제를 좀 많은 사람들이 좀 문제점을 파악하고서 좀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으면 좋겠어요. 예. 지금 이 상태로 가다가는 분명히 다음 대선도 지금 계속 전자개표기 쓰고 있기 때문에 다음 대선은 그러니까 20대 대선이죠. 네. 20대 대선도 분명히 저는 대대적인 개표 조작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이번에 18대 대선에서는 근데 19대. 예. 아니 18대 대선 제가 이제 다큐멘터리에서 예. 멘붕의 시대에서 다룬 게 18대 대선 그렇습니다. 부정이잖아요. 예. 여기서 대선 부정의 증거가 많이 나왔죠. 이게 쏟아져 예. 나왔죠. 예. 예, 이게 쏟아져 나온 이유가 그러니까 그때까지 그러니까 대선 선거 자료에 대해서 정보 공개를 사람들이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증거를 찾지 못했는데 이제 18대 대선에서는 그 정보 공개 제도를 통해서 이제 그 많은 자료를 찾아냈잖아요. 예. 많은 증거를 찾아냈는데 앞으로도 이제 그 20대 대선에서 개표 조작을 한다면 그런 증거를 안 남길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선관위가 개표 조작 증거 때문에 많은 곤혹을 치렀잖아요. 예. 이 사람들이 그래서 개표 상표 형식도 바꾸고 요번에 미분류표 항목도 뺐다면서요. 예, 이름을 바꿨죠. 재확인 이제 대상 투표지 애매하게 이름을 바꿔놨어요. 예. 네, 그게 이제 부정선거의 증거 꼬투리가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증거를 없애려고 하는 것 같거든요. 예. 그러니까 앞으로 20대 대선에서는 아주 교묘한, 지금보다 18대 대선보다 훨씬 더 교묘한 그 부정선거가 이루어질 거예요. 갈수록 더 힘들어질 거다. 일반인들이 알아낼 수 없을 정도로 나올 거예요. 전문가도 아마 못 알아내기 힘들, 그 정도로 교묘하게 할 것 같아요. 예, 예. 네, 더 이상 뭐 이렇게 일반 시민들이 18대 대선처럼 이렇게 증거를 찾아내고 할 수 있지 않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이거를 그렇게 교묘하게 부정선거가 발전하기 전에 이거를 개선을 해야 되는데 지금으로서는 난감하죠. 그래서 유일한 방법이란 게 이제 멘붕이 시대 많이 보고 예. 부정선거의 문제점에 대해서 심각하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그걸 미리미리 대비해서 좀 20대 대선이 되기 전에 예. 선거 제도를 고쳤으면 좋겠어요. 예, 지금 뭐 투표소 수개표 법안도 발의가 된 지가 꽤 됐는데 전혀 통과될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고 선거제도 가운데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고쳐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안들이 그냥 잠자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좀 이런 부분들에 우리 관심을 갖지 않으면 선거 때만 반짝하고 투표하는 것이 민주주의에 참여하는 건 아니다. 일상적으로 이런 부정선거 문제에 관심 가지고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좀 촛불 정신이 촛불만 든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런 영화도 보고 직접 찾아서 우리 스스로 대책을 세워 나가는 것이 중요할 것 같네요. 예,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예, 다시 한번 멘붕의 시대 응원합니다. 이 영화 꼭 좀 우리 애청자들 찾아서 봐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